안녕하세요. 저는 할머니 손에 자라 이 나이 먹도록 여전히 사랑하는 법을 배우며 살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는 혼자 몸으로 제가 아주 어렸을 적부터 저를 업어 키워주신 정말 고마운 분입니다. 할머니께서는 지하철역이나 새벽시장 앞에서 김밥을 파는 분이셨어요. 안에 들어있는 재료는 평범하고 별것 없어도 그 맛은 훌륭했습니다. 시대가 발전하고 온갖 다양한 재료가 들어간 값비싼 김밥들이 줄지어 나와도 제 입맛엔 저희 할머니가 해주셨던 그 김밥이 최고였습니다. 평범하지만 이상하리만큼 맛나고 구수했던 그 김밥. 그 김밥보다 맛있는 김밥은 세상에 없었어요. 할머니께서는 늘 아침이 찾아오지 않은 이른 새벽부터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이불을 코끝까지 올려덮고 코를 요란하게 골며 단잠에 빠져 있을 때 이부자리와 몇 발자국 떨어지지 않은 주방에서는 늘 사각사각 칼로 재료를 바삐 써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 작은 소리마저 달콤한 잠에 빠진 손자를 깨우는 불청객이 될까. 할머니께서는 조심스러워 하셨습니다. 어릴 적에는 그저 실컷 잘 자고 있는데 주방에 불이 켜졌다고 인상 쓰며 짜증이나 낼 줄 알았지. 할머니의 그 정성과 노고에 감사할 줄을 몰랐었어요. 할머니께서 밖으로 가져다 파는 음식이 김밥이라서 그랬겠지만 저의 저녁 메뉴는 대부분 늘 김밥이었답니다. 이곳저곳을 전전하며 손님들에게 하루 종일 팔다 남은 김밥은 멀쩡한 곳 없이 어딘가 터져 있거나 살짝 쉬어 있기도 했었어요. 그런데도 할머니께서는 그 김밥들 중에서도 가장 예쁘고 가장 맛있는 걸 골라 제 앞접시에 놓아주셨습니다. 할머니, 또 김밥이야? 나 김밥 그만 먹고 싶은데. 눈치 없이 칭얼거리는 저에게 할머니는 한 번도 꾸지람을 하지 않으셨어요. 야, 이놈아! 김밥밖에 없는데 김밥이 먹기 싫으면 어떡해? 하고 말씀하시면서도 냉장고 깊숙이 숨겨둔 분홍 소시지를 얇게 잘라 계란물을 입혀 맛있게 구워주시곤 했죠. 매일 다 터져버린 김밥만 먹고 또 먹다가 가끔 그렇게 구워주시는 분홍 소시지를 먹으면 그게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야들야들하고 부드러워 몇 번 씹지 않아도 목구멍으로 금방 넘어가는 것도 모자라 할머니가 소시지를 아끼려고 얇고 얇게 썰어주신 바람에 더 애틋한 마음으로 아껴 먹었습니다. 팍팍 먹지 않고 왜 깨작거리느냐고, 맛이 없어 그러느냐고 할머니께서 저를 미안한 눈으로 바라보실 때면 저는 속으로 생각했었습니다. 할머니는 참 내 속도 모르신다 라고 말이에요. 정작 속을 들여다볼 줄 모르는 사람은 저라는 것도 몰랐어요. 그래도 저는 할머니가 좋았습니다. 저희 할머니만큼 저를 잘 알고 제게 잘해주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었죠. 물론 다른 친구들처럼 엄마 아빠가 곁에 있어줘야 할 나이에 엄마 아빠 대신 할머니 한 분만 계시다는 것이 저의 약점이라면 약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꼭 엄마 아빠가 있는 것만이 강점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다른 사람 1000트럭을 가져다 준다 해도 저는 우리 할머니 하나와 바꿀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은 초등학교 때였어요. 새학년이 되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던 때, 그때는 친구들끼리 번갈아 가며 햄버거 가게에서 생일 파티를 했었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만들어낸 유행인 건지는 몰라도 그걸 하는 문화 자체는 제게는 곤욕이었어요. 조용하고 말없는 성격이어도 친구들이 제법 많았던 저는 한 달이 지나기가 무섭게 책상 위에 생일 초대장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명했던 햄버거 가게에서는 매달마다 친구들의 생일 파티가 열렸어요. 그럼 그 생일 파티에 빈손으로 가느냐? 아닙니다. 엄마들이 챙겨준 예쁘게 포장한 생일 선물을 생일 주인공에게 건네야 했답니다. 저는 당연하게도 늘 빈손이었습니다. 초대장을 받았으니 생일 파티에 참여는 했어요. 친구들이 시경이 너는 왜 생일 선물을 한 번도 주지 않는 거냐고 따졌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머쓱한 웃음을 지으며 둘러대곤 했어요.
깜빡하고 집에 두고 왔다. 깜빡하고 선물을 못 샀다. 깜빡하고 버스에 두고 내렸다. 친구들은 네 생일에 두고 보자며 이를 갈았고, 그렇게 제가 제일 원하지 않았던 날은 결국엔 찾아오고 말았죠. 제 생일을 저보다 더 기다렸던 아이들은 교실에 있던 달력에 친히 동그라미까지 그려가며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시경아, 나 네 생일날 햄버거에 감자튀김 엄청 많이 먹을게. 피할 궁리만 짜던 저는 그날로부터 도망칠 계획을 짜는 것에 실패했고, 생일을 이틀 남겨두고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할머니께 말씀드렸었어요. 우리 시경이 생일날 할미랑 뭐 하고 싶냐? 하고 물으시는 할머니께 두 눈을 꼭 감고 티셔츠를 손에 꽉 말아쥐고서, 할머니, 나 이번 생일에 친구들이랑 생일 파티 해줘. 제 말에 할머니께서는 두 눈을 끔뻑끔뻑 느리게 감았다 뜨셨습니다. 아마 안 된다고 미안하다고 하시겠지? 하며 몸에 힘을 풀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손뼉을 치시면서, 그래, 이 할미가 우리 손주 생일잔치 열어주마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할머니를 부둥켜 안고 기뻐했다가 다음날 학교로 가자마자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생일 파티를 할 거라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애들은 저마다 불고기 버거에 감자튀김 이야기를 했었죠. 저 역시 드디어 나도 생일 파티를 한다는 생각에 어깨가 으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할머니께서 뭘 하시는지 주방이 엉망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 뭐해? 이게 다 뭐야? 여쭸더니 할머니께서는 제 질문이 도통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눈을 하고서 말씀하셨어요. 내일이면 제 친구들을 불러서 생일 파티를 해야 하니까 미리 반찬이랑 먹을 것들을 만들고 계시는 거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때의 기분을 솔직하게 말하자면 대실망이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께 상처될 말들을 하고 말았습니다. 할머니, 바보야? 이거 아닌데. 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다른 아이들처럼 저는 책가방도 벗지 않은 채 이불 속으로 횡하니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씩씩거리며 속으로 이제 어떡하지? 하고 생각에 잠긴 저를 할머니께서 자꾸 흔들어 깨우셨어요. 한참이나 그 상태로 실랑이를 하다가 할머니의 할미가 잘 몰라서 미안하다 하시는 말씀에야 바보처럼 이불 밖으로 기어나오게 되었답니다. 코끝이 붉어진 채로 미안하다는 말을 되풀이 하시는 할머니께 더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제야 할머니께서는 당연히 모르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걸 깨닫자마자 다른 말 없이 할머니의 품에 쏙 안겼습니다. 그 품에서는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생일 파티 장소를 공지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짝꿍으로 앉았던 여자애가 자꾸만 제 옆구리를 콕콕 찔러댔습니다. 제가 남자애라 초대장 만들기 힘들 것 같으니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결국 저는 알록달록한 색연필을 쥐고 초롱초롱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그 아이에게 한 글자씩 초대장에 담을 말들을 불러주게 되었습니다. 11월 10일 토요일 오후 1시 정시경 생일 파티. 장소 우리 집. 색색깔의 펜들로 한 글자 한 글자씩 꾹꾹 눌러 쓰던 그 애가 마지막 말에 눈이 휘둥그레져서 저를 바라보았어요. 우리 그럼 햄버거 안 먹어? 역시나 실망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조용히 끄덕였어요. 우리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준대. 그 말도 차마 뱉지 못했습니다. 소문은 금방 퍼졌습니다. 시경이의 생일 파티가 롯데리아 말고 집에서 열린다는 소문. 그렇게 저희 생일날이 되고 약속 시간에 저희 집 문을 두드린 아이들은 아주 소수였습니다. 햄버거 가게에 가는 줄 알고 오겠다던 아이들은 모두 실망한 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그나마 저와 진짜 친하게 지냈던 아이들 몇몇만이 마지못해 저희 집 문을 두드린 것이었어요.
신발을 벗어놓을 공간도 녹록치 않은 저희 집 현관을 지나 밥상 앞에 아이들이 옹기종기 둘러앉았습니다. 할머니께서 바쁜 시간 쪼개어 힘들게 만든 반찬들과 미역국이 놓여있던 밥상이었어요. 친구 중에 하나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케이크 안 해? 제 눈동자가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잠깐 나갔다 오시겠다던 할머니께서는 소식이 없었고, 집에는 케이크가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친구들 중 유난히 저와 덜 친했던 친구 하나가 등에 메고 온 책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초코파이였어요. 이걸로 케이크 만들 수 있는데 내가 만들어줄까? 저희는 그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친구는 초코파이 포장지를 뜯어 순식간에 케이크를 만들어냈어요. 말이 케이크였지 초코파이를 쌓아 올린 과자탑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때 그런 순발력을 발휘해준 그 친구에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렇게 아이들이 하나둘 밥을 먹기 시작하고 저도 한 손에는 초코파이를, 한 손에는 숟가락을 쥔 채 정신없이 밥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한참 먹던 도중에야 문이 열리고 할머니께서 돌아오셨어요. 아이들을 발견한 할머니의 두 눈은 금세 손톱달 같은 모양이 되었습니다. 벌써 왔구나. 할미가 제일 늦었네. 미역국 맛이 어때? 우리 시경이 생일잔치에 와줘서 무척 고마워. 뒷짐을 지고 아이들을 하나하나 뜯어보시는 할머니의 두 눈이 초롱초롱 빛났습니다. 그러자 친구 하나가 말했어요. 할머니, 밥 너무 맛있어요. 원래 생일은 햄버거 먹는 날인데 저는 햄버거보다 할머니 밥이 훨씬 맛있어요. 그래서 시경이 부러워요. 그치, 얘들아? 저는 그저 저희 할머니 밥이 햄버거보다 맛있다는 소리에 뿌듯하기만 했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께서 웃으며 등 뒤에서 케이크를 꺼내셨어요. 잠깐 나갔다 오신다는 말씀이 제 케이크를 사오시기 위함이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주 어렸을 적 빼고는 무척이나 오랜만에 먹는 제 생일 케이크였어요. 저는 기뻐서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케이크를 우걱우걱 퍼먹고 나니 친구들이 돌아갈 시간이 되었어요. 친구들이 써온 편지들을 읽으며 저는 그렇게 행복한 잠에 들었습니다. 아주 늦은 밤, 제 옆에 누운 할머니를 잠결에 꼭 끌어안으며 할머니, 고마워 하고 말하는 것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일요일이라 터미널로 저녁 장사를 하기 위해 분주하셔야 할 할머니께서 어쩐 일인지 제가 일어나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다 말씀하셨어요. 가자, 시경아. 할미가 햄버거 사줄게. 그 말에 너무 좋아서 눈곱도 제대로 떼지 않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양말까지 짝짝이로 신고 할머니와 함께 롯데리아로 가던 길. 할머니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 해가 지나고 그 다음해, 그 다음 해, 그리고 5년, 10년이 지나도록 매년 생일마다 아직까지 또렷하게 생각납니다. 우리 손주, 생일날 햄버거 먹는 날인 것도 모르고 할미가 미안해. 할머니께서는 그 후로 제 생일마다 햄버거를 꼭 사주셨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위해주는 사람이라고, 저를 아껴주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되었던 것은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사랑을 우리 할머니가 내게 주시고 있구나 하고 느꼈던 것은 저조차도 그날의 기억들을 잊고 살다가도 생일날이 되면 다시 알게 됩니다. 할머니께서는 저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는 분이니까요. 저조차도 잊었던 저의 순간들을 저희 할머니께서는 마음속에 꼭 품고 잘 기억해 두었다가 제게 사랑으로 돌려주시는 분이니까요.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더라도 생일날에는 햄버거를 먹어야 한다는 손주 친구의 말 한마디에 한 해도 빠짐없이 자기도 잘 모르는 그 햄버거를 사 먹이시는 할머니. 그런 할머니 밑에서 사랑을 받으며 자라면서도 저는 철이라고는 들지 못했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갔을 때 저희 학교에는 야구부가 있었습니다. 덩치가 아주 크고
새까맣게 그을린 형들이 있던 야구부. 저는 물론 아주 관심이 없었답니다. 운동이라고는 잘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해본 적도 없어서 피부가 햇볕에 그을릴 일도 없어 하얀 피부였던 저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를 따라 일찍 일어났다가 할 일이 없어 등교를 평소보다 빨리 하게 됐는데 운동장에 야구부 선배 하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땅만 보고 걷던 제 발 아래 대구르르 힘없이 굴러오는 야구공 하나가 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주변에 누가 있다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 공을 발로 툭툭 집어차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저를 향해 소리치더군요. 어이, 거기 1학년. 야구공 발로 그만 차고 좀 던져줄래? 그 소리에 놀라서 고개를 들고 보니 야구부 선배가 양쪽 어깨에 가득 짐을 짊어지고 인상을 쓰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야구공이 그 선배의 가방에 열린 지퍼 틈 사이로 빠져나온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바짝 긴장한 채 그 공을 힘껏 선배에게로 던졌어요. 그런데 그 선배가 대뜸 저를 향해 심한 말을 퍼붓는 것입니다. 야, 너 나 죽이려고 환장했냐? 너 거기 서서 딱 기다려.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이면 진짜 죽을 줄 알아. 선배가 어깨에 짊어진 짐들을 내팽개치고 운동장으로 뛰어오기 시작했어요. 바짝 긴장한 저는 애꿎은 교복 소매만 뜯어댔습니다. 나한테 손찌검이라도 하면 어쩌지? 잘못했다고 싹싹 빌까? 아니, 무릎이라도 꿇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생각이 나질 않아 당황스러웠어요. 그냥 멀리 떨어진 거리이니 힘껏 던져주려던 것뿐인데 나름 선배가 잘 받으셨으니 저도 잘 던져준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무래도 너무 세게 던졌나 봅니다. 당황스러워 어쩔 줄을 모르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앞으로 씩씩대며 달려온 선배가 건넨 첫마디는 저를 더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너 임마 뭐 하는 놈이야? 야구 배웠냐? 야구를 배웠냐고 묻는 선배의 얼굴은 장난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진지한 얼굴에 저는 괜히 더 바짝 얼어붙고 말았어요. 때마침 선배의 뒤로 다른 선배 하나가 더 다가오기까지 했습니다. 졸지에 저는 두 선배를 앞에 두고 야구공을 쥔 채 운동장 위에 서게 됐죠. 야구의 야자도 모르는 제가 공을 잘 던지는 방법 따위를 알고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그래도 그냥 방금처럼만 힘껏 던져보라는 선배의 말에 힘입어 선배들을 향해 공을 힘껏 던졌어요. 글러브를 끼고 있던 선배의 손에 공이 착 하고 감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질끈 감았던 눈을 뜨니 선배들이 제 이름과 학번을 물어왔습니다. 너 우리랑 야구 같이 안 할래? 생각 있으면 이쪽으로 전화줘. 선배들이 가고 난 후에도 저는 손바닥에 적힌 전화번호를 보며 멍하니 운동장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선배, 제가 잘하나요? 그걸 묻지 못한 것이 너무 바보 같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레 묻지 못한 꿈은 마음속에 묻어두게 되었습니다. 꿈이랄 것도 없이 잠시 반짝했던 환상 같은 것이었지만요. 평소에 야구에 관심도 없던 저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호기심이나 미련 같은 것도 없었고요. 쭉 그랬어야 했습니다. 그랬어야 했는데 네가 시경이냐? 그런 제 앞에 거짓말처럼 야구부 코치님이 제 발로 찾아오셨습니다. 결국 저는 야구부에 끌려가다시피 해서 공을 던졌어요. 한 개 던지고 나면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던져보라고 하던 코치님. 그런 식으로 총 몇 개의 공을 던지고 또 던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저는 마침내 감독님 앞에까지 서게 되었고 그 결과 야구부에 들어오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웃음이 났어요. 무슨 상황인지 도통 실감도 나지를 않았습니다. 야구부에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저같이 야구 모르는 애를 왜? 저희 집에 돈도 없어요. 상황 자체가 믿어지지 않았고 실감이 나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들까지 해버렸었습니다. 그런데도 감독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부모님께는 감독님이 직접 말씀드리고
허락 받아오시겠노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저 부모님 안 계시고 할머니랑 둘이 살아요. 라고 대답을 하려던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디 한번 감독님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직접 보시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한마디 말을 덧붙이는 것보다 직접 보시는 게 포기가 빠를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 일로 인해 저도 괜히 마음에 바람드는 것 같아 정말 싫었습니다. 야구선수라니. 평소에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는데 그 단어 하나에 괜히 멋있는 상상을 하게 되는 제가 정말 싫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됐었던 것입니다. 감독님을 만나 뵙게 된 할머니께서는 손주가 야구에 소질이 있다 라는 소리에 저만큼이나 환상을 품으시게 되어버렸거든요. 처음에는 저처럼 의심을 하시다가 시경이가 공을 정말 잘 던진다고 한번 훈련 받아보고 그러고 나서도 정 안 될 것 같은 마음이면 그때는 더 붙잡지 않겠다는 감독님의 부탁에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할머니의 등살에 떠밀렸습니다. 억지로 훈련을 나가고 힘든 훈련에 눈물이 핑 돌 때면 할머니를 떠올렸어요. 시경아, 선생님 보시기에 네가 그렇게 잘한다는데 너 싫지만 않으면 한번 해봐라. 할미 궁금하다. 우리 손주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잘하는 것이 있다는 걸 할머니께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공부도 잘 못하고 딱히 특별하게 잘하는 게 없었던 저는 초등학교 내내 장려상이나 개근상 말고는 받아온 상장도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로부터 시경이 잘합니다 하는 소리를 듣고서 그토록 좋아하시니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떠올리며 힘든 훈련을 참고 또 참았어요. 훈련이 계속해서 저를 힘들게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결국 저는 야구가 좋아져 버리게 되었답니다. 저 스스로 제가 잘한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공을 던지는 일이, 경기를 하며 일어나는 수를 계산하는 일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운동을 그렇게나 싫어하던 제가 그 넓은 운동장을 몇 바퀴를 뛰어도 웃음이 났습니다. 그렇게 저는 중학교 야구부에서 각광받는 꿈나무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잠깐 해보기만 하려던 야구부 생활은 그렇게 고등학교에 가서마저도 저의 일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야구를 하면서 성격도 많이 변했습니다. 조용하고 말없던 제가 활발하게 웃고 떠들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함께 야구를 하던 야구부 동료들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웃을 일이 많아졌고 그런 저의 변화를 할머니께서도 좋아해 주셨습니다. 우리 손주 야구하더니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다고, 밥도 예전보다 훨씬 잘 먹고 감기도 안 걸린다고 할머니께서는 무척이나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나 좋아하셨기에 그 뒤에 내면을 몰라봤었습니다. 운동선수가 되기 위한 과정에 드는 돈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든다는 것을 고등학교에 가고 나서야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머니께서 저 하나 야구선수 만들겠다고 얼마나 고생하고 계시는지 뻔히 알면서도 저는 야구선수의 꿈을 접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좋아져 버린 후였거든요. 그만두기에는 늦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함께하는 동료들보다 제 성적이 좋지 못해도 내가 더 늦게 시작했으니까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남들처럼 일찍 시작했더라면 나는 더 잘했을 것이라고 조금만 더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프로 선수가 되지 못했을 때에도 크게 실망하질 않았어요.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남들처럼 때맞춰 성공하는 것은 말이 되질 않는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대학 나오고 나서도 얼마든지 프로 선수가 될 수 있으니까. 중학교 때 야구부 감독을 해주셨던 감독님과는 그때까지도 연락을 하며 지냈었는데 대학을 가는 저를 보며 감독님조차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조바심을 내도 좋지가 않다고, 마음가짐 차분히 하고 하던 대로 열심히만 하면 빛을 보는 순간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대학에 가서는 영 마음을 잡지 못했어요. 저보다 잘 되는 애들, 저보다 잘 풀리는 사람들만 눈에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힘드신 거 애써 못 본 척하면서 버티고 있는데 제 실력은 계속 제자리 걸음이니 죽을 맛이었습니다. 빨리 더 잘해서 호강시켜드려야 하는데 잘 안 되니까 말입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여자 하나를 알게 됐습니다. 훈련 끝나고 돌아가는 길 지하철역 앞에서였어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돗자리를 펴고 김밥 장사를 하고 계시기에 저희 할머니 생각이 나서 잠깐 바라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시야 안에 단발머리를 한 여자 한 명이 들어와 그 할머니와 무어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더니 할머니의 김밥 보따리를 챙겨들고 할머니와 팔짱을 끼고 걸어가더군요. 그 모습에 홀린 듯 따라가 그들을 멈춰 세웠습니다. 주머니에는 꼬깃꼬깃한 1,000원 한 장이 딸랑 들어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는 바닥에 쪼그려 앉으며 보따리를 다시 풀었습니다. 원래 1,500원 받는데 오늘 장사 끝났으니 1,000원에 2줄 드릴게요. 그 말에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그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엔 다른 할머니한테 김밥을 사 먹었다는 것이 저희 할머니한테 미안해서 김밥 2줄을 우걱우걱 입에 집어넣었었어요. 그 후로도 저는 종종 그 지하철역 앞에서 그 여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만날 수 없었어요. 그랬는데 하루는 그 할머니께서 김밥 2줄을 손에 들고 제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그 할머니와 그 여자는 그날 처음 만난 사이였고 파는 김밥을 모조리 다 사고 싶다고 말하며 할머니를 버스 정류장까지 모셔다 드린 것이었어요. 할머니께서는 제가 그 여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다 아신다는 듯 역 앞에 위치한 직업 전문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사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할머니께는 너무 감사했지만 저는 그 여자를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강사라니. 아직 야구 선수도 되지 못한 저와는 견줄 수 없는 너무 훌륭한 직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야구부 경기가 있던 어느 날에 그 여자를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경기가 끝나고 나서 할머니께 갔는데 그 여자가 저희 할머니 옆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지난번에 지하철역 앞에서 김밥 사가신 분? 저를 못 알아볼 것이라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여자는 저를 단박에 알아봤어요.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경기장에 있을 때보다 더 빨리 심장이 뛰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께서 왜 그 여자와 함께 계시는 건지 어리둥절한 제게 여자가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제 경기 후에 동료들과 먹으라고 양손 가득 김밥을 이고지고 찾아오셨는데 하필 그 모습을 잠깐 구경했던 그 여자가 또 발견하고 말았답니다. 보따리 가득 김밥을 안고 있는 할머니를 발견한 그 여자가 김밥 한 줄 주세요 라고 말했고 할머니께서는 팔려고 가져온 김밥이 아니면서도 누가 사겠다고 하니 아니라고 말도 못하시고 김밥을 그냥 나눠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에게 혹시 정시경이라는 애가 우리 손주인데 지금 경기장 어디에 서 있는지 알려줄 수 있느냐고 눈이 잘 안 보여서 못 알아보겠다고 하셨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여자는 옆에 앉아 할머니께 경기 내내 설명을 해드리게 되었고 그게 고마웠던 할머니는 손주가 곧 여기로 올 테니 아직 유명한 선수는 아니지만 사인이라도 받으려면 받고 가라고 붙잡았다고요. 여자는 제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난생 처음 누군가에게 사인을 해주게 된 상황이었어요. 잊지도 않은 사인을 억지로 멋있게 보이게 휘갈긴 다음 저는 그 아래 용기 내어 제 전화번호를 적었습니다. 그 후 저희는 몇 번 더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어설픈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어르신을 대하는 그 착한 마음씨가 저를 설레게 했었는데 만나고 나니 그것 외에도 여러 방면에서 멋있고 매력적인 여자였습니다. 저보다 2살 연상이었던 그 여자는 제가 야구를 하며 힘든 시기가 찾아올 때마다 옆에서 응원하며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가난하고 능력 없는 저를 이유 없이 사랑해준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와 여자친구를 보고 있으면 정말 하루라도 빨리 졸업해서 얼른 프로 선수가 되어야겠다는 열정이 뿜어져 나왔었답니다. 그리고는 대망의 졸업을 앞둔 해가 찾아왔습니다. 분명 그동안
밥 먹듯이 했던 훈련과 경기였지만 마음에 조바심이 드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 경기를 하던 도중 팔꿈치를 붙잡고 경기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무리하다가 온 팔꿈치 부상이었어요. 아직 프로에 가지도 못했는데 부상이라니 너무 절망스러웠습니다. 저도 울고 할머니도 울고 여자친구도 울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었을 땐 눈앞이 캄캄했어요. 저 이제 야구 못하나요? 울면서 물었더니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가로젓는 것도 끄덕이는 것도 아닌 반응을 보였습니다. 충분히 재활하고 노력하면 할 수는 있지만 치료를 하고 나서도 같은 무리를 주게 되면 다시 재발할 수 있다는 말씀이었죠. 구단의 발탁을 기다리며 하루하루가 간절하고 애틋했던 저는 결국 그렇게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수술을 하러 들어가는 저를 끌어안고 엉엉 울지 못해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를 하고서 눈물을 꾹 참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수술 잘 받고 나와. 걱정하지 마, 시경아. 이 할미가 있잖아. 할미만 믿고 우리 시경이는 아무 걱정 없이 건강하게 수술만 잘 받고 나오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그 말투와 목소리, 다정함 때문에 참았던 눈물이 다시 터져나오고 말았어요. 다행히 문이 닫히면서 아무도 그런 제 얼굴을 볼 수 없었겠지만 옆에서 할머니를 달래던 여자친구의 표정도 제 눈물에 한몫을 해버렸습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두 사람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하고 싶었는데 제대로 시작도 해보기 전에 모든 것이 틀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저를 처음 야구부에 발을 들이게 했던 그때 그 중학교 감독님은 수술을 마치고 나온 저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재활을 한다는 게 꼭 네 팔꿈치만 하는 게 아니야. 네 마음, 그 마음도 재활치료를 한다고 생각해야 해. 더 단단해지는 기회라고 생각하자. 그렇게 모두의 힘을 받아 저는 재활치료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치료비를 감당할 형편이 되지 못했던 저는 감독님과 여자친구에게까지 도움을 받아가며 염치 없이 시간을 보내야 했지요. 그래도 그때 제 마음속엔 치료만 잘 받으면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그때 누군가 저에게 절망을 가르쳐 주었더라면 조금이라도 일찍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 제가 더 크게 좌절할 것을 알고 아무도 제게 말해주지 못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모두의 도움으로 열심히 재활을 받은 제가 6개월 만에 다시 복귀를 했을 때 저의 성적은 당연하게도 부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이 싫어서 무리하면 안 된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정도로 노력은 해야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훈련에만 몰두했어요. 멍청한 짓이었죠. 6개월 만에 다시 재발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수술대 위에 오르면서 이번에는 1년에서 1년 반 넘게 재활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말에 그렇게 저는 꿈을 접었습니다.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온몸이 떨리도록 슬프고 괴롭습니다. 시간도 시간이었지만 제 형편에 시작도 하기 전부터 재활에만 그렇게 많은 돈을 쏟는다는 것이 말이 되질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순간에 인생의 목표가 사라지니 머릿속엔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야구선수가 되겠다는 꿈 하나만 보고 달려왔는데 이제 그 꿈이 없어졌으니 어디를 보고 달려야 할지 모르겠어. 아니, 달려도 되는 건지조차도 모르겠어. 함부로 달렸다가 또 꿈을 이룰까봐 나 자신을 잃을 것 같아. 저는 여자친구에게 그런 부정적인 말들을 끊임없이 늘어놓았습니다. 듣는 사람도 괴로울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 자신을 비관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제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있는 동안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용기를 주러왔던 감독님을 붙잡고 할머니께서 하시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경이 야구선수 만들어준다며, 우리 시경이 건강하게 웃으면서 지낼 수 있게 해준다며, 이게 당신이 말한 건강하고 웃는 모습이요? 내 손주 어쩔 거야? 저 어린 놈 인생 이제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란 말입니까? 어떡하란 말?
결국은 무너지며 엉엉 눈물을 흘리시던 할머니와 그 앞에 죄인처럼 서서 연신 죄송하다고 하시던 감독님. 중학교를 졸업하고 더는 저를 만날 일이 없음에도 할머니께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를 챙겨주셨던 고마운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중 제가 부상을 당하게 되었고 감독님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걸 아시면서도 할머니께서는 누군가에게 뭐라도 캐묻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꿈을 포기한 건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난 이후였습니다. 아니, 꿈만 포기한 것이 아니었어요. 제 남아있는 삶까지 모두 다 포기했었습니다. 남은 생을 더 살아낸다고 한들 아무런 행복이 없을 것이라 확신했어요. 나 때문에 우리 할머니까지 망했구나. 라는 생각은 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제 잘못이니 저만 사라지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렇게 안 좋은 생각을 마음에 품고 마지막으로 할머니와 식사를 했습니다. 여전히 울다 지친 얼굴에 퉁퉁 부어버린 할머니의 두 눈은 가슴이 찢어지다 못해 가루가 되도록 갈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할머니, 내가 진짜 미안해. 다 잘못했어. 저의 마지막 사과에도 할머니께서는 시원하게 웃지 못하셨어요. 네 잘못이 아니야. 다 이 할미 탓이지. 미안해, 내 손주. 할미가 더 지켜줬어야 했는데. 저는 할머니께 받은 것밖에 없는데 할머니는 자꾸 제게 더 주지 못해 미안하다고만 하셨습니다. 밤이 깊어졌을 때 몰래 집에서 나와 강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도착할 때쯤 여자친구에게도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어요. 이제 그만 헤어지자고, 그만 만났으면 한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여자친구가 등 뒤에서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친 생각 하지 마. 눈 똑바로 뜨고 정신 똑바로 차려. 야구가 네 삶의 전부야? 진짜야? 그럼 나랑 할머님은? 너 자신은? 야구 그까짓 거 안 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야구 말고 진짜 네 옆에 있는 것들을 제대로 봐. 갑자기 뒤에서 나타나 전곡을 찌르는 여자친구의 말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 똑바로 뜨라는 말에 정말로 눈이 똑바로 떠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야구 말고 진짜 제 옆에 있는 것들을 보라는 말에 그제야 저를 끌어안은 채 눈물 범벅이 된 여자친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몇 시간 전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던 할머니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죽지도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며 일부러 더 소소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여자친구에게 어떻게 알고 왔냐고 물으니 집 앞에서부터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정신을 놓고 나가는 저를 봤고 그 모습이 불안해 뒤를 따라왔다고 하더군요. 그때 마침 여자친구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저는 한순간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할머니께서는 아직까지 제가 그때 그런 결심을 했었다는 걸 모르세요. 물론 앞으로도 영영 모르셨으면 합니다. 그때 저를 구원해준 그 여자친구는 지금의 제 아내입니다. 가진 건 없지만 일단 가정부터 꾸리고 보자는 말을 하던 여자친구는 정말로 땡전 한 푼 없는 저를 데리고 살아주었죠. 할머니까지 모시고 살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아내를 뜯어말린 사람은 할머니셨습니다. 이제야 혼자 편하게 마음대로 살 수 있어 좋은데 손자 며느리까지 같이 살면 아무리 손자 며느리가 좋아도 당신께서 불편하다고 하시던 할머니. 그런 할머니께 아내는 더 잘하기 위해 여전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그렇게 잘 지내는 모습에 저는 더욱더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아내의 위로로 정신을 다잡은 저는 동네 체육관에 취업해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평생 국가대표의 꿈을 꾸며 하던 운동을 접어버리고 동네 체육관에서 운동기구나 닦으며 보내는 하루하루가 괴로웠어요. 하지만 그런 하루들 속에도 기쁜 일은 무조건 찾아오더군요. 그러다 보니 어느샌가 저는 사람들에게 운동을 가르치는 일이 즐거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꿈이라고 한다면 저만의 체육관을 직접 운영해보는 것 정도였다고 할까요? 가족들을 돌보면서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하루하루가
저의 활력소가 되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에게는 가끔씩 농담으로 계속 살기 참 잘했다는 말도 하곤 했었답니다. 그렇게 아픈 시간들을 잊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던 어느 날의 일이에요. 평일, 대낮이라 평온하고 조용했던 체육관에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희 할머니와 연세가 비슷해 보이는 한 할머니셨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그런데 냅다 달려가 가까이에 대고 묻는 저를 올려다보시던 할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다소 당황케 만들었습니다. 청년, 나 운동 좀 가르쳐줘. 수년간 체육관에서 일을 해오면서도, 아니, 평생을 살면서도 그런 말을 할머니께 들어본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물론 체육관에는 젊은 회원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고 연세 있는 분들도 많이들 계셨지만 상황이 달랐습니다. 저희 할머니 또래의 어르신께서 찾아오신 일은 정말이지 처음이었거든요. 게다가 저희 체육관에 있던 운동기구로 운동을 하시기엔 다소 무리가 있었습니다. 쓰실 수 있는 기구도 물론 있었지만 극히 소수였고 직원 입장에선 그래선 안 되지만 쓸 수 있는 운동기구도 극히 적은데 그 돈 내고 다니시라 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어르신께 천천히 조곤조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어르신 연세 많으셔 여기서 운동하시면 위험하실 수 있다고. 빠르게 걷기 운동도 좋고 가벼운 산책도 좋으니 공기 좋은 곳에서 하시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할머니께서 하시는 대답에 제 마음이 단번에 움직이고 말았습니다. 이복의 청년, 내가 자네를 곤란하게 하는 거라면 정말 미안하네. 그런데 내가 꼭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서 그래. 우리 아들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누워있어. 나이가 몇 살을 먹더라도 내 자식은 아직까지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랑스러운 존재인데 그런 아들이 아파서 누워있으니 나라도 힘을 내야지 어쩌겠어. 젊었을 때는 애가 아프면 없던 힘도 솟아나서 뭐라도 다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늙어서 몸이 안 따라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아픈 우리 아들 병간호 잘 할 수 있을 정도로만 그 정도만 운동할 수 있게 해주면 안 될까? 내가 건강해야 나라도 아픈 아들을 돌보지 않겠는가? 연세를 드시고 세월이 흘러서까지 나이 먹은 아들을 끝까지 돌봐주시려는 할머니의 마음에 뭉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 할머니들은 왜 이렇게 다들 착한 거야?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꼭 건강한 모습으로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아드님을 보살필 수 있으시도록 꼭 돕고 싶었어요. 결국 저는 그렇게 할머니의 운동을 가르쳐 드리기로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제가 아니면 그 어디에서도 운동을 하실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그럼 제가 운동 알려드릴게요. 대신 여기 기구들 쓰실 수 없으니까 돈을 안 받을게요. 무료로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게을리 하시면 안 되고 무조건 열심히 하셔야 해요. 아시겠죠? 할머니께서는 고개를 힘차게 끄덕이셨습니다. 그 모습에 왠지 저도 활력이 솟아났었어요. 다행히 관장님께서도 그 사연을 듣고 뭉클하셨는지 흔쾌히 허락해 주셨답니다. 그 후 어르신께서는 매일매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체육관으로 아침 일찍 걸음하셨습니다. 체육관의 사람들이 가장 적은 시간에 특별한 기구가 없어도 맨몸으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했어요. 평생 내내 식당에서 주방일을 해오신 탓에 팔꿈치도 아프고 저릿하다던 그 말씀에는 제가 재활치료를 받을 때 좋았었던 운동도 함께 알려드리기도 했었어요. 그러다 가끔 운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마음에 기력이 없으실 때면 할머니 힘내시라고 저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곤 했습니다. 한때 제가 잘 나갈 뻔했던 야구선수였다고 2번이나 부상을 당하고 제대로 선수가 되어보지도 못하고 꿈을 접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가족들이 진짜 큰 힘이 되었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어르신께서는 금방 기운을 차리시고 다시 운동에 열중하셨습니다. 그렇게 애쓰시는 모습이 힘들어도 힘들다 말 못하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저희 할머니를 생각나게 했었어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 할머니는 꽤 건강해지셨고
힘도 좋아지셨어요. 무엇보다 얼굴이 밝아지셨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다 보니 자연스레 체육관의 다른 회원분들도 그 할머니의 사정을 알게 되었어요. 청년이 마음씨가 따뜻한 선생님이라고 할머니께서 워낙 이분저분께 칭찬을 하며 다니셨던 덕분에 지나고 보니 저도 좋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덕분에 힘이 나는 것 같다며 운동 말고도 정신적으로 힘이 되었다고 고맙다고 하시는 할머니께 저는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앞에 보이는 모든 것은 할머니께서 해내신 것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요. 모든 건 100% 할머니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것이라고. 운동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 말이에요. 모르는 할머니의 슬픈 사연에 공짜로 운동을 가르쳐드리며 함께한 지 1년. 그렇게 또 다른 제 삶의 의미를 찾아가던 중 점점 늘어나는 회원수가 어쩐지 평소와는 다르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관리하던 시간에는 저 혼자만으로도 충분했었는데 갑자기 회원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니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이 찾아왔습니다. 대책 회의를 하던 관장님과 저는 이렇게 된 원인부터 찾기로 했고 새로 등록한 회원들 중 한 분을 붙잡고 어떻게 왔느냐 물으니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지요. 알고 보니 회원들 중 누군가가 익명으로 그 할머니와 저의 이야기를 인터넷에 올리게 되었고 그 사연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둘 저희의 체육관을 찾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이렇게나 많은 회원들을 불러 모았고 각자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 저는 저의 막연한 꿈이었던 저만의 체육관을 갖는 것에 성공하게 되었답니다. 처음에 꿈을 이루는 것에는 실패하고 그 쓴맛을 보았지만 이제야 성공의 단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어르신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체육관으로 나와 운동을 하십니다. 그 꾸준함으로 말할 것 같으면 프로 선수가 되기 위해 이를 악물고 죽기 살기를 훈련하던 제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 할머니와 저는 어쩌면 같은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가족을 위해 더 건강한 몸, 더 건강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 그래서 그 어르신께 더 마음이 갔던 것 같습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그 연세 많은 어르신의 빛나는 시간들을 더 응원하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감사한 어르신 덕분에 저는 덩달아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받고 싶어졌어요. 제한을 두지 않고 언제까지나 무한한 그 사랑을 말이에요. 저희 할머니께서 그러하셨듯이 그리고 또 저희 아내가 그러했듯이 저 또한 무한한 사랑을 주는 그런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